자, 이 이야기는 이승재 씨 부부가 네네. 2019년 8월 일본 홋카이도에서 겪은 일입니다. 얼마 안 돼. 얼마 안 됐네. 승재 씨가 직접 말씀해 주신 이야기가 있는데 함께 먼저 들어보시죠. 제가 코로나 이전까지 10년 정도 일본에서 살았거든요. 홋카이도의 삿포로에서 지낼 때 겪은 네. 일인데 일본은 매년 8월 15일에 우봉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추석 같은 명절을 지내거든요. 그 연휴에 맞춰서 아내랑 여름 휴가를 갔고 그때 마지막으로 들렸던 여행지가 슈마리나이라는 호수였는데 바로 여기입니다. 자, 사진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와. 네, 이곳이 바로 승재 씨네 부부가 자리를 잡은 곳인데 풍경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정말 영화에 나오는 데 같아. 근데 새벽에 여기 호숫가 절벽 쪽에서 갑자기 나타나서는 라고 하는 거예요. 뼛속까지 공대생 감성인 사람인데 이 일이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고 설명도 안 돼서 아직까지 마음속에 덮어두고 살고 있거든요. 와. 우리가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예. 뼛속까지 공대생. 예. 자, 이때 당시 승재 씨 부부가 갔던 휴가가 삿포로로 출발해서 해안 절벽이 아름다운 에리모, 구시로까지 찍고 마지막 여행지인 슈마리나이 호수 캠핑장에 도착을 합니다. 이렇게 여유롭게 불멍을 즐기고 있을 때였습니다. 나뭇가지를 밟아서 부러지는 것 같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승재 씨는 소리가 났던 쪽을 휙 비췄어요. 아무것도 없구나. 가서 봐봐. 내가? 내가 가? 빨리 봐봐. 아, 진짜 소리 들렸다니까. 근데 아무것도 없고 인기척도 더 이상 들리지 않는 겁니다. 뭐야. 길 없어가지고 어차피 사람 올라오지도 못해. 그런데 갑자기 다리에 소름이 확 돋는 거예요. 아니 근데 홋카이도는 진짜 홋카이도다. 음. 한여름인데 완전 초겨울 같아. 그러니까. 한여름인데도 최저 기온이 10.3도였거든요. 춥네. 최소 입고 놀러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승재 씨는 옷을 껴입고 불을 더 지피려 화로 옆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불길 사이로 뭔가가 보이는 거예요. 뭐야. 마치 사람 발같이 보였어요. 낡은 고무 장화 같은 걸 신은. 다시 그쪽을 자세히 봤는데 그 순간 무서워. 바로 그때 승재 씨가 찍은 사진이 있어요. 뭔가 아주 뭐 특별하게 또 이렇게 와. 기록을 남기셨군요. 뭐야? 여우, 아, 여우야? 그건 뭐 저기네요. 여우인 네발 것 달린 같은데? 짐승이네요. 네. 여우. 아, 놀랐잖아 임마 진짜. 승재 씨가 웃으면서 음식을 이렇게 던져주니까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한껏 긴장해서 단단해진 몸이 완전 확 풀리는 기분이 들었죠. 그리고 승재 씨는 텐트에 들어가 기분 좋게 잠에 들었어요. 얼마나 잤을까요? 승재 씨는 참을 수 없는 한기에 눈을 뜨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텐트 밖에서 뭔가 움직이는 게 보인 거예요. 검은 형체가 뭘 뒤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뒤진다고요? 뭐지? 야, 또 야생동물 아니야? 여우가 또 왔나? 텐트 지퍼를 살짝 내리고 밖을 살펴봤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승재 씨는 조심스럽게 지퍼를 내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음식이 든 아이스박스 때문에 야생동물이 몰리나 싶어서 단속해야죠. 차에 실어놔야겠다 생각했죠. 텐트 앞쪽에 아이스박스를 들고
옮기려는데 뚜껑이 조금 열려 있는 거야. 벌써 누가 뒤졌다. 뭐지? 내가 분명히 꽉 닫아놨는데? 그때 바로 옆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무 놀라서 비명조차 나오지도 않았죠. 맞길래. 아주 낡아 보이는 옷을 입고 고무 장화를 신은 아까. 어떤 남자가 서 있었거든요. 오. 그런데 승재 씨가 더 경악한 건 따로 있었어요. 새빨간 고기 덩어리를 움켜쥐고 생으로 막 뜯어먹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손과 입에서 핏물이 줄줄 흐르고 있었고 남자가 고기를 입으로 가져갈 때마다 새빨간 살점들이 뚝뚝 떨어졌어요. 바라만 보면서도 꼼짝도 못하고 있는데 그 남자가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미안합니다. 배가 너무 고파서. 사람인데? 사람이 배가 고프다고. 이 말을 듣자 이상하게 나를 공격할 것 같지는 않을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근데 고기 그거 날로 드시면 안 될 거예요. 어디서 오신 거예요? 근처에 사시는 거예요? 그러자 남자가 절벽 쪽 호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의 손을 따라 시선을 돌린 순간 똑같이 낡은 옷을 입고 지저분한 고무 장화를 신은 그 남자는 날 생선을 손에 쥐고 우악스럽게 잡아 뜯고 있었어요. 그리고 폼이 닿은 것 같은 기분. 엄청난 공포심이 몰려왔어요. 그 순간 뭐야? 칠레떼 이꼬우까. 이게 무슨 말이야? 바로 이 칠레떼 이꼬우까. 그건 데려갈까? 아, 자기네들끼리 얘기하는 거네. 오. 데려갈까? 라는 말이었어요. 나를 데려간다는 건가? 어디를? 근데 일본 말이네? 맞아. 여기 일본인데? 그러고 보니까 한국말 있잖아요. 아까 저 사람은 미안합니다. 어떻게 한국말을 했지? 배가 너무 고파서. 나를 두고 하는 말이죠. 승재 씨는 그들의 말을 못 알아들은 척 일행이신가 봐요. 이 상자에 있는 거 전부 다 드셔도 괜찮아요. 드시고 가세요. 그리고 그들이 대답하기도 전에 급하게 뒤돌아 텐트 쪽으로 가는데 재빨리 텐트 지퍼를 잡았고 그 순간 어깨에 단 한 번도 경험한 적 없는 서늘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깜짝아. 왜 그래? 꿈 꿨어? 꿈이었네. 다행이다.
이렇게 가슴을 쓸어내리는데 아내가 물었습니다. 어젯밤에 누구랑 얘기한 거야? 와, 소름 돋았다. 내가 누구랑 얘기를 했다고? 아니야? 아니 너무 추워서 깼는데 밖에서 고기 어쩌고 하면서 한국말로 얘기를 하던데? 근처에 한국 사람이 있어? 뭐야? 꿈이 아니었다고? 승재 씨는 얼른 텐트 밖으로 나가서 아이스박스를 벌컥 열었어요. 음식들은 그대로였습니다. 어? 근데 이 박스 안이 온통 빨간 핏물로 물들어 있었고 그 핏물에 음식들이 전부 잠겨서 퉁퉁 불어 있었죠. 승재 씨는 새벽 일이 꿈인지 현실인지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왜 그래? 찝찝하며 얼른 아이스박스부터 비워버린 후에 급하게 집으로 돌아갔죠. 빨리 도망가야지. 그리고 며칠이 지난 뒤 승재 씨는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휴가가 끝나고 회사에 출근한 승재 씨는 뒤숭숭한 마음에 일본인 동료 중 가장 친한 형에게 호수에서 겪은 일을 털어놨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다 들은 형이 야, 너 혹시 거기 슈마리나의 호수 아니야? 어떻게 알아? 말도 안 했는데 정확하게 슈마리나의 호수 아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유명한 데고만 거기가. 그리고는 그곳에 숨겨진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유명한 데네. 야, 거기 낚시하는 사람들한테는 귀신 나오는 대로 정말 유명한 곳이야. 야, 옛날에 댐 공사를 무리하게 진행해서 인부들이 많이 죽었다고 하더라고. 일본인들은 물론이고 징용으로 끌려왔던 한국 사람들 것이다. 아하, 그래서 그 한국. 그 장화 신고 있어. 만약 승재 씨가 그들에게 음식을 주지 않았다면 승재 씨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번 사연은요, 서울에 살고 계시는 김정환 씨가 직접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우리 정환 씨는요, 한때 혼자 드라이브를 하는 게 유일한 낙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자신도 모르게 아주 위험한 드라이브에 빠졌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제가 정환 씨를 대신해서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나이 30살. 오랜 취준생 생활을 끝내고 드디어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그것도 그토록 꿈에 그리던 대학교 교직원에 합격한 거예요. 드디어 첫 출근 날. 안녕하세요. 신입 김정환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어서 와요. 일이 좀 많이 밀렸으니까 빨리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좀 해줘요. 민정 씨, 자리하고 좀 알려줄래? 네, 이쪽으로 오세요. 저 자리에 앉으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네. 설레는 마음으로 인사를 하고 자리를 찾아가서 앉았는데 이게 뭐야? 제 책상에 정말 산처럼 높이의 서류 더미가 쌓여 있었어요. 알고 보니까 제 직전에 근무했던 직원이 무단결근으로 퇴사를 하는 바람에 일이 잔뜩 밀려있던 거예요. 그 폭탄을 제가 고스란히 다 떠안게 된 거죠. 아무것도 모르는 생짜 신입한테.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까라면 까야죠. 까야죠. 사회생활 그렇지 뭐. 저는 혼자서 맨땅에 헤딩을 하면서 힘겹게 일을 배워나갔고 당연히 매일 밥 먹듯이 야근을 했습니다. 그래봤자 저에게 돌아오는 건 늘 꾸중과 지적뿐이었지만요. 아니 김 선생, 그거 언제나 밥값을 하려고 기한이 이 모양이야? 그거 맨날 적응 타령이 나고 말이야.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 열심히 하지 마세요. 잘하시라고. 프로는 말이야 결과로 얘기하는 거야. 알아듣겠어요? 아이고.
그날따라 상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비수처럼 꽂혀서 자존감도 떨어지고 너무 우울했어요. 그래서 퇴근길에 바람이라도 좀 쐬려고 드라이브를 나섰습니다.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마음 가는 대로 차를 타고 달리다 보니까 속이 좀 뻥 뚫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얼마나 달렸을까. 어느 외딴 길로 접어들었는데 저 멀리서 뭔가 제 눈길을 묘하게 사로잡는 곳이 있었어요. 저런 데가 있었나? 저 멀리 나무 사이로 뭔가가 반짝반짝거리는데 왠지 모르게 꼭 가봐야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잠시 후 갑자기 발끝에서부터 스멀스멀 올라오는 차가운 기운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제 다리가 발목까지 물속에 잠겨 있는 거예요. 당황해서 고개를 드니까 눈앞에 웬 커다란 저수지가 펼쳐져 있고 뒤쪽으로는 저 멀리 제 차가 아무렇게나 그냥 세워져 있는 게 보였습니다. 정신을 잃었네. 분명 차에서 내려서 여기까지 걸어온 것 같기는 한데 이상하게 아무런 기억이 나질 않는 거예요. 뭔가 찜찜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전 묘하게 마음이 오히려 편하더라고요. 결국 그날 밤 하염없이 물만 바라보다가 새벽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스트레스가 심했나? 그날 이후로 전 자꾸만 알 수 없이 그 저수지에 제 몸과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엔요, 상태가 얼마나 심각해졌냐면 밤에 잠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잠옷 차림으로 운전을 했고요.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잠깐이라도 짬이 나면 또 다시 불이 나게 저수지로 밥 먹는 것도 자는 것도 중요한 약속도 다 잊어버리고 하루도 거르지 않고 저수지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지내다 보니까 몸무게도 10kg나 빠지고요. 페인이 따로 없었죠. 근데 저는 마냥 행복하기만 했습니다. 바라보기만 해도 엄마 품처럼 너무 포근하고 따뜻해서 자꾸만 저 강물에 안겨보고 싶은 충동이 불쑥불쑥 치밀어 올랐죠. 약간 위험한데. 그래, 그러네. 맞습니다. 그때를 떠올려 보면 저는 분명 그 저수지에 미쳐 있었던 거죠. 그리고 저도 모르게 강물을 향해서 어느 순간부터 말을 걸고 있더라고요. 강물에? 이거 심각하네. 오늘 날이 흐리네. 이따 비 올 건가 봐요. 회사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여기 살면 소원이 없겠어요. 정말 좋겠죠, 그죠? 뭐야? 그러면 신기하게 마음이 편해지고 저절로 막 웃음도 나고 전혀 외롭지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일찍 저수지에 나와서 아침까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여보세요? 엄마인데 우리 아들 벌써 출근했어? 아니요. 여기 학교 근처 저수지. 왜요? 유일하게 행복한 시간을 방해하니 짜증이 치밀어 올랐어요. 아침부터 데이트야? 아유 엄마가 또 눈치 없이 전화했네. 앞으로는 조심할게.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 옆에서 여자 목소리 들리는데 뭘. 방해하는 어머니한테 덜덜덜. 화가 나. 좀 헛소리 좀 하지 마세요. 저수지에서 1분 1초 얼마나 소중한데 귀찮게 방해하는 어머니한테 화가 나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화가 나서 전화를 끊었어요. 진짜 이상하다. 그리고 출근을 했죠. 근데 그날따라 회사 사람들도 너무 짜증나게 하는 거예요. 특히 같이 일한 여자 조교는 더 진상이었어요. 김 선생님, 분기보고서 내일 아침까지 주실 거죠?
무슨 보고서요? 어제 회의할 때 김 선생님이 혼자 만든다고 했잖아요. 저 그런 경우 없는데요? 정말 왜 그러세요? 아, 샌들, 어제 회의할 때 다 들으셨죠? 그런 거 같은데? 기억에도 없는 업무를 저한테 떠넘기려고 다른 직원들하고 이미 작당 모의를 다 해놨더라고요. 이것들이 내가 저수지를 못 가게 하려고 작정을 하고 방해를 하는구나. 분기보고서 내일 아침까지 주실 거죠? 김 선생님 혼자 만든다고 했잖아요. 정말 왜 그러세요? 화가 머리끝까지 뻗쳤어요. 제발! 제발! 나 좀 가만히 냅두라고. 저는 소리를 지르면서 사무실을 박차고 뛰쳐나갔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고 눈앞이 캄캄해서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어요. 저수지만 가면 다 괜찮아질 거야, 그치? 맞아. 거기밖에 없어. 거기가 제일 안전하니까. 저수지로 가야 돼. 머릿속으로 온통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빨간불도 차선도 무시한 채 저는 미친 듯이 차를 몰았어요. 비키라고. 빨리 가야 돼. 비켜! 씨! 야, 운전 똑바로 못해! 다른 차들이 고래고래 욕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눈앞에 저수지가 보이고 나서야 웃음이 나기 시작했어요. 와. 신발이 벗겨진 줄도 모르고 맨발로 진창이 된 강가를 이리저리 배회했어요. 뭘 잘못 밟았는지 발에서 뚝뚝 피가 흐르는데도 아픈 줄도 모르고요. 야, 이거. 너무 좋아서 저수지를 더 가까이서 느끼고 싶어서 그렇게 한참을 걷고 또 걸었는데 이제 온몸에 소름이 쫙 끼치면서 화들짝 정신이 들었습니다. 내가 왜 여기 있지? 눈을 떠보니 제가 있는 곳은 다름 아닌 저수지 한가운데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너무 놀라고 무서워서 주변을 이리저리 살피고 있는데 살려주세요! 차가운 강물이 제 입속으로 마구 밀려 들어왔고 저는 어떻게든 벗어나기 위해서 발버둥을 쳤습니다. 사람 살려! 뭐? 수원이라며 여기서 살게. 나랑 같이 살자. 사람 살려! 벗어나고 싶었지만 여자의 힘이 말도 안 되게 강했어요. 사람 살려! 그렇게 절망과 함께 물속으로 점점 빠져들던 그때 저기요! 저기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다행히 저는 지나가던 행인의 도움으로 간신히 목숨을 건졌고 며칠 동안 크게 몸살을 앓고 말았습니다. 열이 펄펄 끓고 온몸에 기운이 하나도 없는데도 그 와중에도 저수지를 못 가는 게 마음이 너무 울적했어요. 또 병을 먹고 쳤네. 예, 어머니한테 30통 넘게 전화가 걸려왔지만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자취방으로 빠른 등기가 하나 도착했더라고요. 어머니가 보내신 거길래 무심코 열어봤더니 그 안에는 부적이 들어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쓰신 손편지와 함께요. 아니, 엄마가 괜히 걱정이 되네. 우리 아들이 이거 들고 다니면 엄마 마음이 편할 것 같은데. 웬 부적인가 싶었지만 그래도 어머니가 주신 건데 하는 생각에 지갑에 부적을 넣고 다시 한 주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부터요. 저에게 정말 신기한 변화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실에서 퇴근하고 저수지에 갈 생각에 들뜨다가도 동료들이 같이 저녁 먹을 사람을 물어보면 저도 같이 갈까요? 제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저수지를 찾는 횟수가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웃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럴수록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얼마 못 가서 결국 그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문제의 그날은 유난히 회사 일이 많았어요. 야근하고 집에 돌아와 씻지도 않고 그대로 뻗고 말았죠. 정말 기절하듯 잠이 들었는데 얼마나 지났을까요? 환자분, 정신 좀 차려보세요. 괜찮으세요? 다급한 목소리와 함께 누가 제 몸을 마구 흔드는 거예요. 눈을 떠보니까 구급대원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저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깼다. 이상하게 제 몸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물에 흠뻑 젖어 있었어요. 진짜 조금만 더 계셨으면 큰일 날 뻔하셨어요. 저체온증으로 돌아가실 뻔하셨다고요. 알고 보니까 밤새 폭우가 쏟아졌는데 제가 그 비를 다 맞고 저수지 옆에 쓰러져 있던 겁니다. 내가 왜 여기 있지? 구급대의 도움으로 겨우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떴는데 괜찮아요. 다 괜찮습니다. 환자분. 괜찮아? 환자분 괜찮아요. 나랑 살기로 하고 어딜 가려고. 그리고는 저를 저수지로 다시 끌고 가려는 듯이 달려들어서 거칠게 잡아당겼고 저는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면서 발버둥을 쳤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여자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발버둥 치는 저만 진정을 시키려고 붙잡는 거예요. 이대로 여기 더 있다가는 제가 미치거나 아니면 정말 죽을 수도 있겠구나. 저는 두려운 마음에 다음 날 바로 학교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짐을 챙겨서 건물을 나서려다가 우연히 사람들이 하는 대화를 듣게 됐어요. 이게 대체 몇 번째야? 또 그 저수지잖아요. 또 무슨 소리야? 아니, 왜 있잖아요. 전에 일했던 박 선생도 그랬고 이번에 김 선생까지. 다들 저수지만 다녀오면 이상하게 변하잖아. 오해 흔히 사람들처럼. 저수지? 순간 저는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것처럼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제가 점점 빠져들었던 그 저수지. 알고 보니 그곳은 남자들을 홀리는 귀신이 살고 있는 그런 저수지였어요. 만약 제가 그곳에 계속 남아 있었다면 지금쯤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수원에 사는 최재윤 씨가 보내주신 공모작입니다. 재윤 씨의 초, 중, 고등학교 동창 김영빈 씨가 20여 년 전 겪은 일입니다. 어릴 적 제 최고의 친구는 외삼촌이었습니다. 삼촌은 늦둥이라 저보다 딱 10살이 많은데요. 삼촌이랑 노는 게 너무 좋아서 방학만 되면 할머니 집에 곧장 갔습니다. 막내 삼촌 최고지. 같이 저수지에서 물놀이도 하고 낚시도 하고 그리고 즐거운 시간을 많이 보냈죠.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여름에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외삼촌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어떡해. 장례는 할머니 댁에서 3일장으로 치러졌습니다. 갑작스러운 죽음에 사흘 내내 통곡 소리가 멈추질 않았어요. 아휴, 정말. 저기 차가 뒤집어져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냥 죽었대. 그 올해 27이랬지. 아휴, 한창일 때 같네.
다시는 삼촌을 만날 수 없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잠시 집을 나와서 삼촌이랑 자주 놀던 근처 저수지에 갔습니다. 추억의 장소네. 오랜만에 찾은 저수지는 기억 속 그대로였어요. 물가에 앉아 삼촌과의 시간을 하나 둘 떠올리는데 어디선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저수지 건너편에 까만 상복을 입은 여자가 있었어요. 뭐야, 섬뜩하다. 우리 가족인가 싶어서 자세히 봤는데 처음 보는 사람이었어요. 한참을 흐느끼던 여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고 여자를 보고 있던 저와 딱 눈이 마주쳤어요. 다들 이제 모르는 사람이랑 눈이 마주쳤을 때 어떻게 합니까? 뭐 피하든가 째려보든가. 네. 피하죠. 그죠? 대부분 바로 피하잖아요. 그런데 건너편에 앉아있던 여자는 1초, 2초, 3초 오히려 절 뚫어지게 보더라고요. 뭐야? 이리 와, 봐. 좀 머쓱하기도 하고 아니, 장례 중이니까 뭐 얼른 가야 하기도 하고 해서 저수지를 떠나려는데 저기요. 저기요. 여자가 절 부르는 거예요. 저요? 저 부르셨어요? 그런데 자기가 불러놓고 아무 말도 없이 또 뚫어지게 저를 쳐다만 보는 거예요. 뭐 도와드려요? 그러다 갑자기 양손으로 자기 목을 막 조르기 시작했어요. 어머 왜 그래? 왜 이래? 뭐야? 저 왜 저래? 저기요! 대체 왜 저러는 거야? 저기요! 아! 너무 당황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뭐하세요? 못하고 있는데 여자는 자기 목을 세게, 더 세게 조르면서 한 발, 두 발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뭐 하세요? 이대로 두면 여자가 죽을 것 같았어요. 일단 여자부터 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저기요! 여자가 제 건너편에 있었잖아요. 그러네. 그쪽으로 가려면 저수지를 삥 돌아야 했는데 이게 막 뛰다 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먼 거예요. 숨은 턱까지 차오르는데 저기요! 저수지 건너편까지 가려면 아직 한참은 멀었고 아니 무슨 일이라도 생길까 마음만 급해지는 거예요. 한참을 뛰다 돌아갔는데 여자는 여전히 한 걸음 한 걸음 물속으로 들어가면서 시선은 계속 달리는 저를 보고 있는 거예요. 너무 무섭다 근데 진짜. 저기요! 그만 들어가요! 그러다 진짜 죽어요! 여자는 계속 물속으로 걸어갔고 다시 미친 듯이 뛰어서 간신히 여자를 구해냈습니다. 초인적인 힘을 발휘했구나. 겨우겨우 여자를 물 밖으로 끌어내고 있는데 누군가 저를 향해 달려오는 거예요. 괜찮아. 아이고 정아야! 도와주세요. 정아야! 그 여자의 부모님이었습니다. 딸이 사라져서 찾아다니다가 저수지까지 오시게 된 거였죠. 정아야 정신 차려. 근데 얘가 왜 이래요? 이분이 갑자기 물에 뛰어드셔서요. 물에서 나온 여자는 의식이 없었습니다. 박세 고마워. 내가 지금 경황이 없어서 다음에 꼭 연락할게. 정아야 정신 차려. 정아야. 여자의 부모님은 급히 병원으로 갔고요. 저는 할머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저수지를 떠나기 전 그 여자의 부모님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자꾸 맴도는 거예요. 저기 내가 이런 말 하긴 좀 그런데
왜 아까 먼 길로 뛰어갔어요? 네? 저는 그냥 보이는 대로 뛰어가는 건데. 어? 저수지가 약간 오뚜기 모양으로 생긴 건데요. 한쪽은 이제 원이 작고 한쪽은 원이 크잖아요. 근데 원래 가려면 작은 원을 둘러서 가면 거리가 짧은데 지금 큰 원을 이렇게 가면서 거리가 그럼 엄청나게 멀어지잖아요. 큰 원을 돌면 당시에는 무조건 그냥 그쪽으로 뛰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대요.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그런데 저수지에서 여자를 구해준 후부터 자꾸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저씨 차이용아. 매일 밤 잠이 들면 저는 여자를 구했던 그 저수지에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저수지엔 검은 물 한 개만 자욱했죠. 그런데 저수지엔 분명히 저뿐이었는데 자꾸만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저기요. 저기요. 나랑 같이 들어가자. 하지 마세요. 저수지를 벗어나려고 정말 미친 듯이 뛰었어요. 저기요. 뒤를 돌아보면 아무도 없는데 뛰지 않으면 누군가가 저를 잡을 것만 같았어요. 같이 들어가자. 그런데 아무리 달려도 계속 저수지만 뺑뺑 도는 거예요. 그렇게 수천 바퀴를 돌다가 누군가가 제 어깨를 확 잡아채서 뒤를 돌아보는 순간 온몸에 땀에 흠뻑 젖은 채 꿈에서 깨어납니다. 매일 밤이 오는 게 무섭고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계속되는 악몽에 몸무게는 10kg이나 빠졌고요. 더 이상 제대로 된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한 달이 넘도록 악몽은 멈추질 않았고 어느덧 외삼촌의 49제가 되었습니다. 절에 도착해서 법당으로 가려는데 저수지에서 구해줬던 그 여자 부모님이 계신 거예요. 저래? 두 분은 저를 기다렸다는 듯이 막 달려오시더니 학생, 저번에 정말 고마웠어. 아, 네. 근데 혹시 별일 없어? 내가 악몽 꾸는 걸 어떻게 알지? 싶었지만 별일이요? 아니요, 특별한 일 없어요. 저한테 하실 말씀이라도 있으세요? 그런데 여자의 부모님은 제게 상상도 못할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제가 저수지에서 구해준 여자의 이름은 정아였는데요. 정아 씨가 물에서 나왔을 때 의식이 없었잖아요. 밤늦게 겨우 깨어났대요. 정아야, 괜찮아? 괜찮아? 엄마 보여? 그 여자는 어딨어? 정아 씨는 정신이 들자마자 덜덜덜 떨면서 웬 여자를 찾았고 부모님은 딸이 뭔가를 착각한 줄 알았대요. 여자? 여자 없어. 건너편에 그 남자가 너 구해준 거야. 남자 말고 남자 옆에 여자. 남자 옆에 여자도 있었잖아. 그날 저수지엔 2사람이 아닌 3사람. 그러니까 자신과 그다음에 영빈 씨 그리고 또 다른 여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영빈 씨는 정아 씨 말고 누구도 본 적이 없는데 말이죠. 이제부턴 그날 정아 씨가 저수지에서 겪은 일을
정아 씨 시점에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영빈 씨가 삼촌을 떠나보낸 날은 정아 씨의 하나뿐인 오빠가 세상을 떠난 날이기도 했습니다. 정아 씨는 잠시 북적이는 상가를 나와서 저수지로 갔습니다. 혼자 이런저런 그냥 생각에 잠겨 있는데 건너편에 상복을 입은 남자, 그러니까 영빈 씨가 온 거예요. 아는 사람인가 싶어 남자를 지켜봤는데 저수지 건너편 수면이 조금씩 일렁이었습니다. 물살은 남자 쪽으로 이렇게 일렁이면서 가더니 남자의 발밑에서 딱 멈췄고 물 밖으로 천천히 뭔가가 기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 물빛이나. 그건 분명 사람이었어요. 긴 머리에 원피스를 입은 여자는 한 뼘, 두 뼘 그 남자를 향해 네 발로 기어갔고 남자의 턱 밑에서 딱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쓱 들더니 남자의 얼굴 바로 앞에서 남자를 빤히 보기 시작했어요. 여자가 이렇게까지 가까이 왔는데 남자는 놀라기는커녕 여자 쪽으로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남자는 여자가 전혀 보이지 않았던 거죠. 그치. 아, 그랬나 보다. 여자는 한참 동안 남자를 빤히 보다가 갑자기 뒤를 돌더니 건너편에 앉아있는 정아 씨를 뚫어지게 보기 시작했어요. 흠뻑 젖은 머리는 온몸을 휘감고 있었고 얼굴 한쪽은 뭔가에 밟힌 듯 일그러져서 피가 뚝뚝 흐르고 있었죠. 여자와 눈이 마주친 정아 씨는 신음소리를 내며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어느새 여자는 남자 뺨이 닿을 정도로 가까이 앉아 있었고 정아 씨와 남자를 번갈아 보며 입이 귀까지 찢어지도록 웃기 시작했습니다. 여자의 웃음소리가 멈출 때쯤 남자는 저수지를 떠나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대로 보내면 정말 남자에게 큰일이 날 것 같았죠. 저기요. 뭐 도와드려요? 바로 옆에 피를 뚝뚝 흘리고 있는 여자가 있다고, 지금 당신을 따라가고 있다고 말해줘야 하는데 갑자기 이 목소리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아무리 애를 써도 악을 써도 소용이 없었어요. 어떻게든 옆에 여자가 붙어 있다고 알려주긴 해야겠고 저수지를 둘러 건너편까지 가기에는 너무 멀고 이 다급한 마음에 남자에게 조금이라도 가까이 가려고 몇 걸음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바로 그때 남자가 저수지를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좀 자극에, 과격. 이제 여자가 보이는 건가? 여자를 피해 반대쪽으로 달려나가더라고요. 근데 여자도 남자와 같이 달리는 거예요. 남자는 죽을 힘을 다해 뛰고 있는데 여자는 남자가 뛰면 나란히 뛰다가 숨이 찬 남자가 멈추면 같이 멈추고 남자가 뛰면 같이 다시 뛰는 거예요. 이 소름 돋는 추격전은 저수지를 삥 돌며 이어졌고요. 둘은 어느새 정아 씨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른 도망가려고 물 밖으로 나가려는데 발밑에서 뭔가가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때 이제 중심을 잃고 휘청대는 정아 씨 귓가에 누군가가
속삭였어요. 방해하지 마. 정아 씨는 그대로 정신을 잃었습니다. 영비 씨는 저수지에서의 일이 하나하나 다시 떠올랐어요. 정아 씨가 영비 씨를 뚫어지게 봤던 건 영비 씨 옆에 여자를 보고 놀랐기 때문이었죠. 정아 씨가 물속으로 들어갔던 건 죽으려던 게 아니라 어떻게든 귀신의 존재를 알려주려고 영비 씨에게 가까이 다가갔던 거였고요. 그리고 정아 씨를 구하려 미친 듯이 뛰어갈 때 영비 씨는 영비 씨 혼자가 아니라 그 여자와 같이 뛰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야 영비 씨는 매일 밤 자신을 쫓던 게 무엇이었는지 알 수 있었죠. 이 이야기를 들은 스님은 영비 씨에게 108배를 올리라고 권유를 하셨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거의 매일 108배를 드렸고요. 하루하루 조금씩 악몽에서 멀어졌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자 더 이상 누군가에게 쫓기는 꿈을 꾸지도 저수지에서 뛰지도 않았습니다. 여자는 그날 저수지에서 또 매일 밤 꿈에서 왜 저를 쫓아왔던 걸까요? 이거 참 정말 얘가 아주 구성이 너무 재밌네요. 그러니까 남자가 쓱 봤을 때는 자살하는 거 아닌가 이랬더니 그 여자는 이제 그 남자 옆에 있는 귀신을 보고 물에 들어가서 야. 맞아요. 서로 알려주려고 했던 거죠. 근데 영빈 씨는 여전히 그 귀신의 정체를 그럼 몰랐던 건가요? 저는 얘기를 여기까지 했지만 이제 이어지는 얘기가 더 충격적인 그래요? 얘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1년 후가 지나고요. 외삼촌의 첫 제삿날입니다. 영빈 씨는 이제 충격적인 이야기를 그곳에서 듣게 됩니다. 돌아가신 외삼촌이 학창 시절에 괴롭히던 한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그 문제의 저수지에서 죽었다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귀신은 여자 귀신이었는데 그게 괴롭힌 사람이 여자인지 남자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여자였습니다. 여자야? 남녀 공학이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럼 우리가 쉽게 생각했을 때 그 저기 원한이 있었던 원한이 거겠죠? 있네 그 집안에. 원한기네, 원한기. 그럼 정아 씨네 집안은 어떻게 된 거야? 왜 그런 거야 정아 씨는? 자, 이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저도 이 얘기를 듣고 여기서부터 이제 소름이 쫙 끼쳤는데 돌아가신 영비 씨 외삼촌 차에 한 사람이 더 타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도 그 자리에서 외삼촌과 같이 죽었습니다. 바로 정아 씨의 오빠였어요. 데리고 가려고 했나 보다. 정아 씨의 그 오빠도 학창 시절에 저수지에서 죽은 그 친구를 같이 괴롭혔던 친구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귀신 입장에서는 영빈 씨와 정아 씨가 싫을 거고 자기를 괴롭힌 또 가해자의 가족이고. 근데 저는 그 빤히 봤다고 했잖아요. 저수지에서 나와서 빤히 본 게 얘가 가족이 맞나 안 맞나를 확인을 한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연은 32살 직장인 이한준 씨가 보내준 사연인데요. 제목처럼 이 아라뱃길로 출근하면서 겪은 일이라고 합니다. 제가 자전거를 타고 저기서 오고 있었고요. 저기 초록불 반짝이는 저쯤에서 뭔가 검은색 반원체가 물에 둥둥 떠 있는 거를 목격을 했고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었는데 저랑 비슷한 속도로 계속 이동을 하는 것 같았어요. 그냥 물에 빠진 사람인가? 지금 살려고 나오는 건가? 라고 생각했는데 한 저쯤에서부터 어디? 귀신이 쓰러질 것처럼 하다가 다시 이렇게 기이하게 일어나는 그런 행동을. 오, 물귀신이야. 센데요. 6년 전 이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두어 달 정도 백수 생활을 즐기고 있던 어느 날 친형제나 다름없는 진우 형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야, 인마 너 저 그만 놀고 우리 회사 저 바쁜데 저 와서 일 좀 해. 뭐 들어보니까 뭐 조건도 괜찮고 무엇보다 숙소가 있다는 말에 바로 오케이를 했습니다. 곧바로 출근을 시작했고 숙소로 이사도 마쳤습니다. 이삿날 진우 형이 숙소를 근데 찾아왔더라고요. 근데 웬 자전거를 끌고 오셨어요. 뭐야 형? 안 어울리게? 형 요새 운동해? 야,
선물이야. 요 옆에 저기 아라뱃길 있잖아. 거기 있잖아. 자전거 도로 타면 엄청 빨라. 다음 날 저는 새 자전거와 함께 아침 일찍 출근길에 나섰어요. 시원스럽게 쭉 펼쳐진 아라뱃길 그 옆으로 난 자전거 도로를 신나게 달리는데 바람이 살랑살랑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한참을 달리는데 저기 뭐지? 저기 멀리 강 중앙에 검은색 공 같은 게 둥둥 떠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좀 이상했어요. 보통 물체라면 이렇게 물살을 따라서 떠내려가야 될 텐데 이 물살을 거슬러서 올라가더라고요. 뭐지? 달리던 자전거를 멈춰 서서 저게 뭘까 한참을 보고 있는데 그 물체가 점점 옆으로 가더니 반대편 강변에 도착한 거예요. 뭐야? 그 물체에서 팔이 쑥 나오더니 뭐야? 사람이었어? 수질 검사라도 하나? 혹시 자살을 하려다가 실패한 건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대체 무슨 상황인 건지 궁금해서 계속 그쪽을 바라보게 되던데 바닥을 짚은 그 형체가 앞으로 기어 나가더니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그 형체는 잔뜩 젖은 긴 생머리에 검은 옷을 입은 여자였습니다. 오, 심상치 않아. 뭐야. 뭔가 이상한 기분에 그만 쳐다봐야겠다 하던 그 순간 저는 놀라서 다급히 다시 자전거를 몰아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 마음이 궁금해지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 여자 뭐지? 그 여자가 뭐 하고 있나 하고 그 여자 쪽을 힐끗 하고 봤더니 건너편에서 그 여자가 고개만 옆으로 탁 돌린 채 저랑 나란히 뛰고 있는 거예요. 어머, 이거 좀 소름이다. 찍혔네, 찍혔어. 휘청거리다가 또 막 뛰고 또 쓰러질 듯 하더니 휘청거리다가 계속 자기를 따라오는 거야. 뭐야 저 뭐야 왜 따라오는 거야? 막 달리다가 옆으로 딱 보면 여전히 고개 들려서 저를 딱 바라보고 계속 뛰고 있는 거예요, 그 여자가. 회사까지 미친 듯이 계속 자전거 페달을 밟았고 건물 앞에 도착하자마자 뒤도 안 돌아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그날 하루를 보내고 어느새 이제 저녁이 되었는데 모두 퇴근한 후에도 저는 이렇게 혼자 남아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오랫동안 앉아 있었더니 몸이 좀 찌뿌둥한 거예요. 담배나 한 대 피울 겸 옥상으로 올라갔죠. 팔을 쭉 펴고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는데 옥상 아래로 문득 제가 달리던 자전거 도로랑 그 뱃길이 보이더라고요. 그쪽을 강줄기를 따라가서 이렇게 쓱 보는데 설마 어둠 사이로 긴 머리에 누군가가 등을 돌린 채 강변에 서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나 봐. 뭐지? 하고 계속 보는데 그 사람이 고개를 뒤로 쓱 돌리면서 제 쪽을 딱 바라보는데 분명 아침에 본 그 여자였어요. 저는 서둘러서 사무실로 막 내려갔어요. 근데 사무실 어디선가 희미하게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벌써 왔나 봐.
아주 힘겹게 숨을 들이마시는 것 같아. 뭐야, 지금 이 사무실에 나밖에 없는데. 저는 너무 무서워서 후다닥 문을 열고 뛰쳐나왔어요. 근데 바로 그때 저기 복도 끝에 어둠 속에서 그 숨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쪽을 바라보니까 처덕 처덕 물에 잔뜩 젖은 무언가가 묵직하게 끌리는 소리가 울리면서 저는 순식간에 건물 바깥으로 뛰쳐나왔어요. 벌벌 떨리는 손으로 막 허겁지겁 자전거 자물쇠를 풀고 막 숙소 방향으로 막 달리기 시작했어요. 돌아보면 그 여자가 있을 것 같아서 페달을 막 세게 밟아서 숙소에 겨우 도착을 했는데 뒤를 딱 돌아봤어요. 근데 고요했어요. 그치만 어디서 또 나타날지 모르잖아요. 헐레벌떡 자전거를 묻고 띠띠띠띠 공동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데 절 뚫어져라 쳐다보는 거예요. 무서워. 그런데 그 여자 눈알이 없었어요. 마치 눈가가 눈 알을 퍼낸 듯이 쾅 뚫린 아주 흉측한 모습이었어요. 파였어. 그때 비명을 지르며 저는 무작정 뛰었습니다. 일단 숙소에서 멀어져야 한다는 생각에 쉬지 않고 달리는데 저 앞에 오색 깃발이 꽂힌 집이 있는 거예요. 오색 깃발. 그 집 대문에 부적이 붙은 걸 딱 보는 순간 아, 저기 들어가야 내가 살겠구나. 대문을 박차고 무작정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 안은 고요하고 아주 어두웠어요. 근데 한쪽 방 문틈 사이로 희미하게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더라고요. 문틈을 살짝 들여다보니까 그곳은 신당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신당 문이 확 열리더니 이 고야년 어디 감히 가짜 홍시로 총각을 넘봐? 넌 뭐야? 새빨간 옷을 입은 무당이 나왔어요. 마치 제가 여기 올 줄 알았다는 듯 놀라는 기색도 없이 무당은 다짜고짜 저를 끌고 신당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더니 중얼중얼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어요. 긴장이 풀리는지 눈앞이 점점 몽롱해져 가는데 갑자기 무당이 확 제 머리카락을 확 휘어잡더니 눈을 휘번덕거리면서 가위를 제 얼굴 쪽으로 갖다 대는 거예요. 뭐야? 뭐 하시는 거예요? 싹둑. 질끈 감았던 눈을 딱 떠보니까 무당의 손에는 머리카락 한 가닥이 들려 있었어요. 이놈아, 만신님 덕분에 산 줄 알아. 그러면서 방금 자른 제 머리카락을 쑥 내밀어 보이는데 머리카락? 이 머리카락이 빨간 거예요. 잠깐만, 나 검정머리인데 뭐야, 왜 빨갛지? 혹시 홍실이라고 들어본 적 있으세요? 청실홍실이요? 네. 어. 하늘이 맺어준 인연들에게만 묶이는 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잡다한 원기들이 많이 모이는 이 강 같은 곳에서는 귀신이 자기를 알아봐주는 사람한테 가짜 홍실을 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홍실을 잡아당겨서 저승으로 끌고 간다는 저승으로 간다. 그러니까 그 여자 귀신이 저한테 가짜 홍실을 달았던 거예요.
아이고 때마침 만신님이 큰 굿을 해두셔서 망정이지. 그날 낮에 유명한 큰 무당 한 분이 이 아라뱃길에서 굿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에 있던 잡기들의 음기와 살기가 약해졌고 여자 귀신이 저한테 한 해코짓도 이 정도로 그칠 수 있었다는 거죠. 설명을 마친 무당이 이제 홍실, 그러니까 제 빨간 머리카락을 촛불에 갖다 댔어요. 근데 촛불이 꺼지는 거예요. 오, 뭐야? 원래 CD 타야 되는데? 몇 번을 다시 켜도 옆에 누가 일부러 끄는 것처럼 픽픽 하고 꺼져버렸어요. 어허, 요년 봐라. 혼자선 절대 안 간다고? 아, 참. 또 하나 죽어나가겠네. 넌 홍시를 끊어냈으니 안전할 거라는 무당 말에 저는 감사 인사를 드리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네, 다행히 그 이후로 여자는 저의 눈에 띄지는 않았어요. 이제 무서워서 아라뱃길로는 절대 다닐 수 없었지만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우연히 어떤 기사를 읽었는데 전 진짜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한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 기사는 제가 일을 겪은 그 아라뱃길에서 어떤 남자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숨진 채로 발견됐다는 내용이었거든요. 만약 그때 제가 무당집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